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이 국방 예산만 1,000조 원을 쓴다는 이른바 천조국 미국을 집어 삼켰다는 소식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 방산업체가 국내 최초로 미국 조선소 인수를 결정하면서 전 세계 방산업계가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더구나 방산 분야에서 덩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잠수함 분야에서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소식에 한국이 미국을 뛰어넘는 건 시간 문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는데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 방산 강국으로 떠오른 한국의 다채로운 무기체계가 공개된 가운데 하나오션 2 잠수함을 끌고 등장해 입을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아덱스의 경우 화려한 에어쇼와 첨단 비행기, 우주발사체 등이 중심이 되는 항공우주방산산업 전시회인 만큼 3000T급 중형 잠수함을 들고 나타난 하나오션의 모습에 놀라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실제로 이 자리에서 하나오션은 해군 최신 함정이자 곧 발주 예정인 장보고3 배치, 중형 잠수함과 대한민국 스마트 네이비 구현을 위해 제시한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을 선보였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의 방산 위상을 한껏 세운 대표주자인 장보고3 배치를 공개하면서 해외 함정 사업을 선도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장보고3 배치에는 하나오션이 개발한 공기분류 추진체계 AIP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리튬이온 전지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체계가 세계 최초로 탑재돼 엄청난 주목을 받았는데요. AIP 연료전지와 리튬 배터리를 결합한 추진체계를 적용한 게 하나오션 잠수함이 세계 최초이기 때문입니다. 이 덕분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제외하고 잠항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길며 세계에서 7번째로 수직발사체계 실험에도 성공했습니다. 하나오션이 이번에 공개한 최신 전투함정은 3000T급 국산 중형 잠수함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으로 현재 취역 중인 안창호함, 안무함보다 여러 면에서 더 뛰어나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도산 안창호함과 안무함보다 길이와 무장, 연료전지체계, 말구평 소나, 관통형 공격잠 만경, 디젤 엔진 기종 변경 등의 작전 성능이 향상됐습니다. 곧 발주될 것으로 알려진 이 잠수함은 현재 인도네시아, 필리핀, 캐나다, 폴란드 등 각국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각, 고위 관계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어 수주 이야기도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이번 아덱스에서 이들 국가의 방산 고위 관계자들이 하나오션 부스를 방문해 장보고3 배치에 엄청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최근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방산업계는 물론 전 세계 방산업계가 한 차례 들썩였습니다. 하나오션이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미국 시장 진출에 물꼬를 트면서 한국이 드디어 미국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엄청난 반응이 나온 겁니다. 미국은 자국에서 일정 수준 이상 건조된 선박에만 운송 권한을 주기에 이번 하나오션의 필리조선소 인수를 두고 미 방산 조선 사업 진출을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이번 인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국내 방산 기업이 처음으로 인수하는 미국 조선소로 기록될 전망인 만큼 대한민국 방산업계 역사에도 한 획을 그을 만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얼마 전 하나오션은 필라델피아 소재 필리조선소에 인수를 위한 실사단을 파견했으며 실사단 파견 이전부터 인수를 위한 사전 조율을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필리조선소는 노르웨이 해양해상풍력에너지 전문기업 아커 그룹 계열사로 미 해사청에서 발주한 국가안보 다중임무선박, 해저 안반설치선 등 고부가 선박 수주 실적은 그런데 사실 한화의 이번 필리조선소 인수 타지는 미국 현지 사업을 위한 첫 단추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연합무역법을 통해 자국에서 건조 또는 상당 부분 개조되거나 미국의 해상 운송 권한을 등록하고 미국인이 승선한 선박만이 미국 연안 운송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나라는 국내 항구간 운송 권한을 국가가 갖고 해당 국가에 등록된 선박에 한정한다는 법안을 채택하고 있지만 미국은 자국 내 건조라는 추가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종에 따라 요구 범위가 달라지는데 군이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관련 규정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특히나 방산업계에서는 이번 인수에 대해 단순히 선박을 건조하는 게 아니라 방산과의 시너지를 고려했을 때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보고 있는데요. 대우조선해양에서 하나오션으로 새 출발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추진하는 대규모 M&A가 어떤 효과를 낳을지 다양한 시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방산과 해상풍력 사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하나오션의
어울리는 M&R라는 평가입니다. 필리조선소는 이름 그대로 미 해군이 태동한 필라델피아 지역을 대표하는 조선소로 세계 최대 해군 기지이자 미 해군의 핵심 기지인 버지니아주 노포크와 해군사관학교 아나폴리스 등과도 인접해 있습니다. 실제로 필리조선소는 상선과 더불어 군을 포함한 정부로부터 선박을 수주하거나 이들이 운용하는 선박의 정비 보수를 핵심 사업으로 두고 있는 만큼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하나가 북미 지역 조선소 인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분쟁이 가속하면서 함정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서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 해군의 유지보수 정비 시장도 커지고 있는 데다 해상풍력 설치선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조선소를 통해 건조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하나 말고도 국내에서는 HD 한국조선해양 등도 북미 지역 조선소 인수를 적극 추진할 정도로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의 경우 필리조선소 인수를 위한 자금 확보 방안을 차근차근 마련하면서 하나에 따르면 필리조선소 M&A 인수 자금은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될 전망으로 이를 위해 다음 달 하나오션은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그동안 우려스러웠던 하나오션의 재정이 이제 적자를 탈출하며 좋아지고 있는데요. 조선업계에 따르면 하나오션은 이달 말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으로 2020년 4분기 이후 3년 만에 혹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업계 내에서는 조선업 슈퍼사이클과 함께 하나오션이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하반기 카타르의 운반선 대량 발주가 예정돼 있는 데다 다음 달 유상증자까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방위산업이 여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는 만큼 하나오션 역시 초격차 방산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자신감 아래 거세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선업계에서는 최근 지정학적 불안이 커지면서 글로벌 함정 시장 규모가 향후 10년간 누적 기준 1,3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내에서도 크고 작은 발주가 잇따를 예정이라 실적 호조세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방사청은 오는 2030년까지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을 국산화하는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KDDX 사업자 선정을 내년에 진행할 예정으로 총 6척의 수주 금액은 7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하나오션은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 1,000억 원을 들여 수상함 2척을 동시 건조할 수 있는 실내 탑재 공장 신축을 진행한다는 계획으로 수주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엔 하나오션이 폴란드, 필리핀에 이어 60조 원대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입찰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덩달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하나오션은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데요. 오션은 캐나다 잘수할 프로젝트에 가장 주특하고 있는 미. 현재 캐나다 해군은 노후 잠수함 교체를 위해 추진하는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를 진행 중으로 3,000톤급 잠수함 8에서 12척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사업 규모는 60조 원에 달하며 잠수함 척당 가격은 2조 원이 넘을 전망인데 올해 하반기 공고가 나와 이르면 2026년 계약자가 선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는 동쪽으로 러시아, 서쪽으로는 중국 원자력 잠수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중으로 현재 퇴역을 앞둔 제재이다는 통해으로 위험을 받고 재래식 잠수함 4척만 갖고 있어 신형 잠수함을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요구하는 조건의 잠수함으로는 하나오션이 건조한 3,000T급 도산 안창호함이 유력한 상황으로 도산 안창호함은 장거리 자막 및 SLBM 발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 하나오션은 폴란드 군비청이 추진하는 잠수함 획득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필리핀 해군에도 장보고 3PN 잠수함으로 명명된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수주전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폴란드 잠수함의 경우 최근 한국과 폴란드가 국방 협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는 만큼 하나가 수주전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와 기대가 큽니다. 약 3조 원을 들여 잠수함 2척 발주를 추진하고 있는 필리핀 역시 이번 아덱스 2023에서 하나오션 부스를 들려 잠수함 건조와 운용 현황을 직접 살폈을 정도로 수주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하나오션이 무인 잠수정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에 나서는 등 잠수함 명가로서 이름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하나오션은 ADD가 주관하는 무인 잠수정용 에너지원 시스템 ADD가 주관하는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체계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업은 다목적 모듈형 무인 잠수정용 수소연료전지 체계를 개발하는 것으로 하나오션은 모듈형 파워팩 시스템 기술을 개발하고
성능 검증용 시작품을 제작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한화그룹의 로봇 전문 기업인 한화로보틱스가 한화오션과 함께 조선소 현장 수요에 맞는 소형 협동 로봇을 개발해 나서면서 품질과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인데요. 최근 선박 제조 현장에 로봇 도입을 늘리고 있는 만큼 소형 협동 로봇을 개발해 용접 작업을 자동화함으로써 인력난 해소는 물론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거라는 겁니다. 세계 최강의 디젤 추진 잠수함을 개발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방 전력의 핵심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최근 중국 항공모함은 종횡무진 전 세계 바다를 들쑤시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중국의 두 번째 항모인 산둥함 전단이 대만 동남쪽 해상을 지나 서태평양으로 향해 대만을 긴장시켰습니다. 이날 산둥함 전단은 대만 최남단 어람비에서 동남쪽으로 60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동쪽으로 항해해 서태평양으로 이동했는데 대만 해군은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잔뜩 긴장해야 했습니다. 중국은 바다에서 산둥함 전단을 보냈으며 동시에 하늘에서는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제-26 전투기, 수-30 전투기, KJ-500 조기경보기 등을 대만 공역에 보내 위협 비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보낸 13대의 전투기 가운데 무려 11대가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어 서남부 공역에 진입해 대만을 분노케 했는데요. 대만 해협 중간선이란 1954년 12월 미국과 대만 간 상호방 위조약 체결 후 1955년 미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으로서 이곳은 넘어선다는 것은 상대방을 강하게 위협하는 것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항공모함 위협이 특별히 욕을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공모함 자체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항공모함과 같은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일은 드뭅니다. 항공모함은 많은 폭발물과 비싼 비행체를 싣고 다니기 때문에 화재 예방은 말할 필요도 없는 기본 중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 항공모함은 유난히 화재가 자주 발생해 이목을 끕니다. 중국의 첫 번째 경항모는 본격적인 운행 전, 즉 시운전 중에 화재가 발생했지만 중국 당국은 이를 철저히 은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인터넷에 유포된 동영상과 사진을 보면 인민해방군의 75형 강습 상륙함이 정박 중인 상하이 후둥 중화조선소를 출발해 황푸강을 따라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함정은 인민해방군 해군의 표준색인 회색으로 도색되어 있으며 레이더를 비롯한 다른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비행갑판은 아직 도색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장비 설치 공사 중에 실제 화재가 발생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인데요. 중국 당국은 지금까지도 화재 발생 원인과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시운전 중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굳이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SNS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이 장면은 중국 경항공모함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엄청난 연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영상이 SNS를 통해 유출되지 않았다면 중국은 시운전 중인 경항모의 화재 사건을 철저히 은폐하는 데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재 사건 영상을 본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불길은 항공모함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인데 유난히 중국 항공모함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물론 인간이 있는 곳 그 어디에서든 화재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항공모함 화재 사고는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재 사고 당시 그 배후를 놓고 여러 가지 설이 난무했습니다. 2021년 7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기지에 정박 중이던 해군 상륙 강습함 본엄 리처드함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평온한 일요일 아침은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미국 서부 해안 최대 해군 기지에 소방당국의 항공기와 소방선이 총출동할 정도로 엄청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엄 리처드함에서 발생한 화재는 승조원 등 63명이 다치고 함 내 주요 장비가 전소되는 등 상당히 큰 규모의 화재였습니다. 미국은 그날 화재로 전소된 본엄 리처드함을 수리하려면 약 2조에서 3조 원이 넘는 비용이 들며 5에서 7년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 해군은 약 343억을 들여 차라리 본엄 리처드함을 해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리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 차라리 해체하기로 한 것입니다. 즉 화재가 발생하면 해당 선박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허접한 중국의 항공모함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쳐도 세계 최고로 알려진 미국의 항공모함에서 어째서 이렇게 큰 화재가 발생했던 것일까요?
소방당국의 진화가 끝나자마자 미 국방부는 해군 범죄 수사국인 CIS는 수사본부를 설치해 화재 원인을 면밀하게 수사했습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사안을 중대하게 받아들여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수사 착수 40여일 만인 8월 28일 미국 뉴욕타임스는 용의자가 특정됐으며 한 달 이내에 수사가 종결될 것이라고 보도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9월을 넘어 10월, 11월이 지나도록 미군 당국은 해당 사건에 대해 그 어떤 견해나 보도 자료도 내지 않았고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약 1년 후 중국 관영 매체가 묘한 보도를 했습니다. 황구15 인터넷판 황구망은 정말 사람에 의한 방화인가? 상륙함 본엄 리처드 화재 1년째 미 해군은 설명하지 않고 있다라며 도발적인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본엄 리처드 화재 1주년 맞아 미군 순양함 또 한 척 발화라는 기사로 미 해군 순양함 화재 사고를 보도했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군함은 타이콘데로 가급 이지스 순양함 게티즈버그였습니다. 게티즈버그함은 조선소 도크에서 수리를 받던 중 용접 과정에서 생긴 스파크로 경미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중국 매체들은 이 사고가 본엄 리처드 함 사고 일주기에 맞춰 일어났다며 일제히 조롱하는 듯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공개 출처 정보 OSINT 분석 전문가들은 중국 관영 매체가 갑자기 본엄 리처드 함 사건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을 두고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즉 중국은 미국에서 발생한 화재도 기계적 결함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던진 겁니다. 하지만 중국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중국 매체들의 보도가 있은 뒤 2주 만에 미 해군은 제3함대 사령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사건 용의자를 방화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원인은 기계 결함이 아닌 방화였습니다. 기소된 방화범이 20세 해군 수병 소염 에이스였는데요. 그런데 당시 전문가들도 많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0세 해군 수병 한 명이 저지른 일이 맞는지, 또한 같은 시기 샌디에이고 기지에서 발생한 연쇄 방화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 본엄 리처드호 화재 사건을 혼자 일으킨 게 맞는지 많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2019년 3월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 복서를 시작으로 2019년 11월 어벤져급 기뢰전함 챔피언에서 2020년 3월 상륙함 하퍼스페리에서 지속적으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전함의 화재들은 조기에 진압해 커다란 피해는 없었지만 항공모함 강습 상륙함 등 전략자산에서 연쇄적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미군은 사건의 고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주목할 것은 이 시기 미국에선 유학생, 관광객, 외교관으로 위장한 중국인이 해군 기지에 불법 침입하는 사건이 빈번히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된 본엄 리처드 함 방화 용의자에 대해 미 수사당국이 적용한 혐의를 살펴보면 묘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미군 측이 적용한 UCMJ 제110조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부당한 위험, 임프라퍼 HAGARDING, 어브 배설 OAIRCRAFT에 관한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군 선박 항공기를 고의로 위험에 빠뜨린 자를 군법회의에 회부한다는 것이 뼈대인데요. 이것은 미군이 용의자의 고해 방화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점은 미군이 용의자에게 UCMJ 제126조를 함께 적용했다는 사실입니다. 해당 조항은 사취 목적의 자산 소각 처벌 조항으로 고의로 일펄리 악의를 가지고 재산을 사취하고자 방화한 자가 법 적용 대상입니다. 입대한 지 1년을 간 넘긴 신병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고자 미군 군함에 불을 지를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개 수병이 자국 전략자산에 불을 질러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본엄 리처드함은 사고 당시 중요한 성능 개량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항 공모 함급 능력을 갖추고자 F-35B를 탑재할 수 있게끔 개량 중이었습니다. 미군은 이 상륙함을 개조해 아메리카함, 와스프함과 더불어 태평양 지역에 F-35B 탑재 경항모 세척을 배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에 발맞춰 일본의 2개의 F-35B 비행대도 미리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본엄 리처드함이 사라지면서 미군의 계획은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가장 이익을 보는 이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중국입니다. 즉 사건 직후 용의자를 특정했음에도 미 당국이 1년 가까이 사건을 계속 조사한 것은 중국과 연관성을 파헤치기 위함이었습니다. 피의자가 누군가의 돈을 받고 군함에 불을 질렀다면 심각한 사보타주 세버타지, 즉 후방교란 공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건 배후에 외국 정부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엄청난 외교적 분쟁으로 이어질 게 뻔했습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의 공작을 의심했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여의치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함선의 기술적 결함이 화제를 불러왔다는 의심이 점점 확산되자 결국 미 수병의 일탈 행각으로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영장에 따르면 용의자 메이슨은 미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실에 지원했으나 중도 탈락했고 해군을 혐오한 인물로 묘사됐습니다. 네이비실에 자원하였으나 훈련을 못 견디고 5일차에 스스로 퇴소했고 이후 지루한 해군 생활에 항상 불만을 표출했는데 분을 못 이겨 계획적으로 화물창고에 방화를 저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지만 무려 1조 원 가치의 미국 해군 함정의 방화 사건은 지금도 그 배후에 대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국은 다른 국가의 군함에 불을 낸 적도 있습니다. 전 세계 방산업계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한국이 이번에 또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호주가 추진하는 차세대 장갑차 사업에서 한화의 레드백이 전차 강국 독일을 뛰어넘고 최종 수출 계약에 성공하면서 3조 원대 규모의 수출 대박을 터뜨린 건데요. 이렇듯 이번에 한화가 호주 정부의 군 현대화 사업을 따내면서 한국 방산 산업이 새 지평을 열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호주에서 3조 원대 수주에 성공하며 이른바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최근 궤도형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을 호주에 수출하기로 계약을 맺은 건데 국내 최초로 민간이 개발을 주도한 장갑차가 처음으로 수출된 거라 의미가 남다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법인과 호주 국방부 간의 미래형 궤도 보병 전투장갑 차량인 레드백 129대 및 부수 품목을 공급하는 3조 1,649억 원 규모의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서 7월 호주 정부는 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인 랜드 400 페이즈 3의 우선 협상 대상 기종으로 레드백을 선정했는데 이번에 그 결실을 맺은 겁니다. 랜드 400 3단계 사업은 호주 육군의 역대 최대 규모의 획득 사업으로 호주군이 1960년대 도입한 미국제 M113 장갑차를 교체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당초 2014년 호주가 랜드 400 3단계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M113을 1대1로 대체하기 위해 450대의 보병 전투 차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최근 그 숫자가 129대로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수주 규모가 여전히 상당했기에 전차 강국인 독일 라인메탈과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 영국 BAE 시스템스 등까지 합세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렇듯 레드백은 유럽 장비들과의 쟁쟁한 승부 끝에 호주의 차기 장갑차로 낙점받았습니다. 이로써 한국산 장갑차도 드디어 해외 판매가 이뤄지면서 세계적인 기술력은 인정받은 겁니다. 특히나 이번 성과는 사업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쟁쟁한 방위산업 선진국들을 제치고 얻어낸 거라 전 세계 방산업계에서는 한국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고 난리가 났는데요. 더구나 레드백은 민간 기업이 그간 국내에 없었던 무기 제품을 수출 목적으로 자체 연구 개발해 선진 시장에 수출한 첫 사례라 국내에서도 역대급 성과라는 이야기가 퍼져나왔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미국과 최고 수준의 군사동맹을 맺은 호주에 국내에서 전력화되지 않은 무기를 공급했다는 점에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과거 레드백을 만들겠다는 한화의 도전은 너무 무모하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었습니다. 정부 주도하에 체계 개발도 아닌 심지어 장갑차 도면조차 없던 상황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겠다는 의지 단 하나만으로 맨 땅에 헤딩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부터 한화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레드백 장갑차 사업에 뛰어들었고 최종 후보 결정을 한 달 앞두고 레드백 시제품 제작을 완료하는 등 여러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결국엔 누구도 쉽게 이루지 못할 성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후 한화는 레드백 테스트 과정에서 호주 정부와의 약속을 빠짐없이 지키면서 다른 선진국들이 하지 못한 두터운 신뢰를 호주와 쌓는 등 최종 계약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부단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실제로 레드백은 호주군 요구에 맞춰 첨단 전투기에 적용되는 360도 외부를 감시하는 장비, 대전차 미사일을 탐지 요격하는 체계, 강도는 높이고 무게는 줄인 고무 궤도, 대전차 지뢰에도 견디는 특수 방호 기능 등 첨단 기술을 다수 적용했습니다. 또한 레드백은 야지주행과 장애물 극복, 제자리 선회, 포탑 구동, 병력 승하차 등을 현지에서 시연하며 뛰어난 기동 능력을 과시해 언론의 찬사를 받았기도 했었는데요.
레드백은 현재 우리 군 주력인 K-21 보병 전투장갑차에 비해 가격은 3배가량 비싸지만 훨씬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화에 따르면 레드백은 30기관포 외에 대전차 미사일 12.7 및 7.62 기관총 등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장갑과 적 대전차 미사일 로켓을 직접 요격하는 아이언 피스트 능동방어 시스템을 갖추어 방어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이언 피스트는 단연 최고의 경쟁력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과거 탱크나 장갑차는 미사일과 같은 적의 대전차 화기를 만나면 피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대전에서는 미사일을 사전에 탐지하고 연막탄을 자동으로 발사하거나 전자장비로 미사일의 센서를 교란하는 소프트킬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엔 대응탄을 발사해 대전차 무기를 직접 파괴하는 하드킬 기술로 발전했는데 레드백엔 이런 기술이 채택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갑차로 접근하는 적 대전차 미사일을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로 포착한 뒤 이를 요격하는 아이언 피스트가 있는 것으로 이지스 구축함이 SM-3 미사일로 적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열상장 탐지를 피할 수 있는 스텔스 장비인 열상 위장막과 궤도의 철이 아닌 복합 소재 고무궤도 CRT로 적용했는데 이 때문에 주행 소음이 적고 기동성이 뛰어나며 철제 궤도보다 50% 이상 가볍기 때문에 연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갑차 내부 승무원은 밖을 볼 수 없지만 레드백은 아이언 비전을 탑재하면서 지휘관이 장갑차 내부에서 특수 헬멧으로 밖의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화에 따르면 장갑차 밖의 영상을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에 뿌려주기 때문에 고개만 휙휙 돌리면 마치 투명 장갑차 너머 외부를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방산 업계 관계자는 레드백과 독일의 링스는 재원상 성능에서 막상막하였다면서도 호주 시험평가에서는 레드백이 더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아이언 비전 장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나 레드백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강점은 수출을 위해 개발된 무기라는 점입니다. 수출용 무기가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글로벌 고객의 요구에 맞춰 신속하게 장비와 부품을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기술이 필수적인데 이를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호주 현지 법인 관계자는 테스트 과정에서 호주군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켰다며 호주군에게 한화는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킨다는 믿음이 생겼고 이러한 신뢰가 최종 계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사실 장갑차가 한국 방산에서 핵심 무기체계로 떠오르게 된 이유기도 한데 특히나 지상장비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험을 지닌 독일 라인메탈을 꺾었다는 건 앞으로의 수출 시장에서 엄청난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드백을 호주에 수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화의 호주 맞춤형 현지화 전략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레드백이란 이름부터 호주에 서식하는 붉은 등 독거미에서 따올 정도로 한화의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화 관계자는 2019년 3월 제안서 제출 전 평가위원들의 머리에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호주에 서식하는 독거미의 명칭을 붙였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화는 뱀을 먹이로 삼을 정도로 강한 독을 갖고 있고 거미줄이라는 네트워크에서 사납게 움직이며 적을 제압하는 레드백의 특성이 한화의 장갑차와 닮았다는 점을 강조해 호주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입찰을 진행하며 호주 현지 업체의 원자재와 부품을 구매한 것도 좋은 반응을 톡톡히 얻었습니다. 호주 주요 철강업체 비스엘로이로부터 레드백 생산에 필요한 철강을 공급받았고 엘핀스톤 펜스케와는 각각 차체, 엔진 조립 등에서 협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화 호주법인장이 호주 방위산업부 장관과 회동해 같은 국방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등 방산 협력 기조를 공고히 하며 두터운 신뢰를 쌓은 것도 한몫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레드백에 대해 태반이 이스라엘 기술이고 고무궤도는 캐나다 기술이다. 과연 국산 제품이 맞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한화의 최첨단 장갑차 레드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는데요. 레드백의 많은 해외 기술이 접목된 건 사실이지만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호주 육군이 요구한 여러 가지 가혹하기 그지없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전 세계 분야별 최고의 회사들과의 협력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한화는 전차 강국 독일이 만들어낸 최첨단 전투장갑차를 뛰어넘어 호주군 차기 장갑차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며 국내 대표 방산기업으로서의 위치가 공고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도 최근의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방산기업으로 또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고 밝히며
국제 정세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게 방산 업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계약에 따라 2028년까지 호주군의 레드백 129대를 순차적으로 공급하게 될 전망으로 생산은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에 건설 중인 현지 공장에서 이뤄집니다. 한화는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시의 한화장갑차 첨단센터 HAC를 건설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021년 호주 정부와 1조 원대의 수출 계약을 맺은 K고 자주포도 이곳에서 생산될 예정으로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K 전차 4차 양산과 발맞춰 K21 장갑차가 추가 양산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난 4일 방사청은 제15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K21 보병전투차량 4차 양산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약 7,8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K21은 200장갑차를 대체하기 위해 2009년부터 생산된 보병 전투 차량으로 방사청은 기존 장갑차에 비해 작전 속도가 향상되고 화력과 방어력이 강화되는 장갑차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호주형 레드백도 국내용으로 양산할 줄 알았는데 그대로 K21 추가 생산하는 이유는 우리의 경우 초대화력전 이후 빠르게 최대한 많은 양으로 기동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량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뢰만 신경 쓰다가 양이 적으면 포격 등에 조금만 당해도 돌파했을 물량이 부족해지는데 호주 요청사항대로 온갖 비싼 장비를 덕지덕지 붙여서 국군이 쓰기에는 좀 많이 비싸집니다. 실제로 해당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서방 평균 방어력은 나오기 때문에 일단 한정된 예산에서 양부터 늘려놓는 게 중요하다. 우리의 경우 호주와 달리 대규모로 기동할 수 있는 숫자가 중요하다. 호주형은 애초에 대량으로 갖출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우리에게 맞는 게 필요하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방산업계에서는 한화의 장갑차 호주 계약 체결을 계기로 다른 서방 국가의 수출 가능성이 높아진 한편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자랑스러운 한국의 KF-21이 세계를 울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개발 기술에 여러 국가에서 수입을 논의할 정도로 한국 방산은 역대급 호황을 맞이한 상황. 그런 가운데 중국도 한국에게 질 수 없다며 자랑스럽게 자국 전투기 판매를 위해 나섰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놀랍게도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 전투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우습게 여기던 중국이 정작 세계 방산 시장에서 찬밥 신세로 전락했다는 소식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유히 하늘을 가르며 들어오는 전투기 그 모습을 본 많은 이들은 자랑스러운 마음에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륙은 물론이고 착륙까지 조심스러운 것들로 가득 찼지만 막상 비행을 하고 나니 아무런 문제가 없던 것이 발견되었죠. KF-21의 제2차 비행 시험이 무사히 끝난 것을 확인한 KAI 관계자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29일 오전 11시에 이륙한 2차 비행은 성공적이었죠. 이번 2차 비행은 랜딩 기어를 올리고 비행했습니다. 보통 개발 전투기 비행 시험 과정에서 비상 착륙 등의 긴급 상황에 대비해 랜딩 기어를 올린 채 저속 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KF-21의 경우 2차 비행 때부터 랜딩 기어를 올린 것입니다. 고도 15,000피트, 비행 속도 km/h 내외 속도를 내며 1차 비행과 유사한 비행 기록을 보였는데요. 앞으로 계속되는 비행을 통해 오류를 줄이고 결함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KF-21에 대해 끊임없이 음해를 가했던 중국에서는 2차 비행까지 마친 것을 확인한 후 KF-21에 대한 유언 비어를 퍼뜨리지 못했습니다. 1차 비행은 운이라는 루머가 돌면서 한국 전투기 성능을 깎아내린 중국이 2차 비행의 성공까지 지켜본 후 침묵에 들어간 것이죠. 중국은 한국의 4, 5세대 전투기 KF-21을 심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해 여러모로 중국 기술에 취해 있었던 그들이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을 직접 목도하면서 향후 전쟁이 났을 경우 한국 공군 전력이 성가실 수 있다는 평가를 한 것이죠. 홍콩 일간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는 KF-21이 지역 공군력 균형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도 강한 경쟁력을 갖춘 무기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진지한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능동 전자주식 위상 배열 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및 추적 시스템 등 향상된 항전 장비를 탑재하고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는 점은 현대화된 4세대 전투기,
4세대 이상의 전투기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리며 KF-21을 인상 깊게 평가했죠. 하지만 자국 전투기를 강조하는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마카오의 군사 전문가 앤서니 웡은 사설을 통해 KF-21은 J-20은 물론이고 FC-31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고 말하며 대신 J-10의 훌륭한 적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남겼는데요. 중국 군사 전문가가 언급한 J-20은 중국군이 미국의 최고 성능 전투기인 F-22와 맞대결을 가정해 실전 배치한 스텔스 전투기를 의미합니다. FC-31은 J-20보다 작고 성능이 약한 스텔스기로 미국이 개발한 F-35처럼 양산형 스텔스 기종으로 개발 중인 기체인데요. 중국의 최신의 전투기와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하위 기체 정도와는 충분히 대등한 싸움이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J-10은 2005년 중국이 배치한 4세대 전투기로 통상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F-16과 동급 기체로 분류하죠. 은근슬쩍 J-20과 FC-31을 드러내며 스텔스 전투기를 자랑하는 중국은 최근 함선에 배치된 FC-31 전투기 모습을 공개하며 미국과의 전면전에서도 밀리지 않는 강력한 중국 공군의 모습을 대외적으로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SCMP는 최근 중국 랴오닝성 해군기지 활주로에 중국이 개발 중인 FC-31 스텔스 전투기 2대가 서 있는 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중국의 네 번째 항공모함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함재기로 FC-31을 주력기체로 사용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2030년까지 최소 4개 항모 전단을 운용하며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양 해군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 중국에게 있어 FC-31은 전략에 있어 중요한 기체입니다. 해외 수출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FC-31을 통해 자국의 항공기술을 만천하에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올해 2월 FC-31 전투기를 국제시장에 홍보할 전담 사무소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수출 행보를 시작, 쏟아지는 전투기 주문을 받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중국의 예상과는 달리 FC-31을 원하는 국가는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국 방산 무기 시장에 열심히 녹화하는 국가들은 많지만 중국이 자랑스럽게 선전하는 FC-31은 찬밥 신세였다고 하죠. 애초부터 중국이 자랑스럽게 선전하는 FC-31은 처음부터 중국이 작정하고 개발에 나선 모델이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FC-31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이들이 많았던 소위 말해 서자라고 할 수 있는 기종입니다. 이 기종은 원래 중국 정부가 아닌 중국 민간 항공업체인 선양항공사가 추진하는 스텔스기였습니다. 중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은 J-20 스텔스기와는 출발선 자체가 달랐죠. 일찍부터 개발에 들어간 기체지만 시장에서 호응이 없었습니다. 2015년 주하이 항공전시회에 11동체를 공개하면서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선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물론이고 해외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프로젝트 자체가 위태로웠던 순간 중국 정부가 FC-31의 동아주를 내려보내며 극적으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수-33을 모방한 J-15 함재기가 처참한 실패를 맛보자 중국 정부는 다급하게 FC-31을 함재기로 변한 항모에 탑재할 함재기로 FC-31을 사용할 것이라는 보도를 내놓게 됩니다. 결국 중국 정부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다급하게 FC-31을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차세대 함재기로 FC-31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중국 정부의 뒤늦은 기술 지원과 자금 지원이 들어가면서 FC-31은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설계의 한계상 기형적인 모습을 띌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난징 전자기술연구소가 개발한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AESA와 베이징 A스타 항공개발사가 개발한 전자광학 추적기 EOTS-86을 넣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조종석 앞면 공간이 작았기 때문이죠. 엔진도 러시아 미코얀 항공사의 RD-93계열 터보 엔진을 사용하기로 처음에 정해졌으나 다급한 재원 변경에 중국에서 개발한 WS-13이 엔진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 선택 때문에 FC-31은 스텔스 효과에 중요한 WS 계열 엔진에 공기 흡입기와 엔진 노즐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군이 함재기로 고려하고 있는 F-35의 성능을 따라오기에는 어림도 없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중국 입장에서는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었죠. 미국과의 대결을 위해 FC-31을 자랑스럽게 선전했으나 변경상의 오류와 문제들이 속속들이 발각되면서 이를 감추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기에는 중국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0년간 개발을 한 덕분에 2022년에 들어
겨우 시제기가 나오는 FC-31을 포기하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출혈이 심한 상황. 그렇기에 어떻게든 다른 기체와 비교해서 우수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기체는 물론이고 러시아에서도 비슷한 기종으로 개발된 수-75 체크메이트에 대해서도 기체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평가하거나 러시아가 개발한 체크메이트는 카탈로그 재원이라는 평가를 내리며 낮게 평가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한국에서 KF-21 개발에 성공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자 다급하게 FC-31을 높게 평가하면서 KF-21을 깎아내린 것이죠. 해외에서 러브콜을 받는 KF-21 기종과 대결하기 위해 대외 홍보 사무실까지 두었지만 막상 반응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결국 중국 전투기의 속 빈 강정 같은 현실만 드러난 것이죠. 서방 세계는 물론이고 다른 군사 전문가들도 비슷한 생각을 공유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중국 FC-31에 관심을 보인 국가가 등장했습니다. 인도 언론인 유라시아 타임즈는 최근 사우디가 중국 FC-31에 관심을 보였다는 소식을 전하며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4일 동안 열린 무기 전시회에 빈 살만 왕세자가 구체적인 액수를 물어봤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증산 요구에 거부 의사를 드러내며 미국과 냉전 상태에 있는 사우디는 중국 무기 구입에 관심을 표한 것입니다. 원래 미국 무기 구입에 큰 손이었던 사우디가 미국이 아닌 중국 무기에 관심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죠. 서구 전투기만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우디가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중국 전투기에 접근하면서 사우디가 미국만을 의지하는 곳이 아니라는 정치적인 의도를 전달하는 모습이라며 언론은 이례적인 사우디의 모습에 반응했습니다. 중국 방산 관계자가 FC-31에 관심을 보이는 사우디를 잡기 위해 사우디 현지에 중국 기술 이전을 위한 공장 설비 투자와 이를 위한 기술자를 파견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하죠. 중국 무기를 금방이라도 구입할 것 같은 사우디는 그러나 최근 돌연 중국 무기 구입과 관련해 논의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대신 한국 무기 수입을 고려하면서 한국 정부와 접촉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군사 전문지 제인스 매거진은 최근 기사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진행 중이며 그 거래의 대상 품목에 KF-21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며 실제로 중국 FC-31을 구매하려던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쇼라는 사실이 폭로되었죠. 사우디에게 FC-31을 자랑스럽게 선보인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거래가 진행 중인 사우디의 위장막으로 이용당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FC-31을 도입할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애초부터 함재기를 상정하고 개발 중인 FC-31을 항모가 없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중국은 한국에게 밀린 것에 분을 삭히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따위는 신경 쓸 새 없이 날이 갈수록 성장하는 한국 방산. 역사를 쓰고 있는 한국 방산의 앞길에 빛만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